동생들 안녕. 영규영이야. 항사 대미닛 근현대사편. 자, 이제는 박정희 시대 바로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그리고 제5공화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바로 이 장면 내각에 대한 내용도 살펴봐야겠죠? 예. 자, 이게 출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만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출제 포인트 바로 갈게요. 바로 장면 내각 때의 특징이 매우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박정희 1선 때 있었던 베트남 파병과 한일협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신이 선포되는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신이 선포되는 그 과정, 유신의 배경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유신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신헌법에 대한 내용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요. 거기에 유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대 투쟁이 또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신이 이제 이 끝나게 되는 유신의 종말 그 과정도 매우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 전개 과정과 그 이후의 전두환의 정책들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두환 정권 만렵 때 있었던 6월 항쟁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죠. 자, 시작을 해볼게요. 예, 준비됐죠? 예, 갈게요. 자, 먼저 이승만이 하야하고 허정과도 정부 때 헌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특히 양원제는 이때 최초이자 마지막이죠. 바로 참의원 민의원의 형식으로 양원제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헌법을 개정한 다음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민주당 내각, 장면 내각이 출범한 거죠. 장면 내각에서 내각 책임제로 헌법 바꿨다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예, 그렇게 했고요. 대통령은 누구였습니까? 윤보선입니다. 국무총리는요? 장면입니다. 자, 실질적인 국무회의를 주관했던 통치자는 누구였습니까? 장면입니다. 국무총리 장면 되겠죠? 예, 됐습니다. 자, 특히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소급 입법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3.15 부정선거에 대한 처벌인데요. 이 처벌은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군대를 줄이면서 국토를 새롭게 건설하고 경제를 또 개발하기 위한 계획까지 세웠다라는 건데요. 특히 감군 정책은 절대 박정희 때에는 볼 수 없는 정책이겠죠. 예. 허나 민간 차원에서는 통일운동이 활성화되었고 또 이 학생들의 4.19에 대한 반성으로 교원 노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이승만 정부에 대한 반성으로 바로 사치품을 추방하고 국산품을 애용하자 신생활운동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 통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대무규제법, 반공법 등을 제정하고자 했었다는 거예요. 즉 통일운동은 정부에서 추진했던 운동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솔직히 이 장면 내각 때에는 사회가 안정되었습니까? 혼란스러웠습니까?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혼란스러운 것이 무조건 문제라고 내가 가르치지 않았지요. 그렇죠? 이 혼란도 우리 역사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역사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혼란은 과도기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혼란을 틈타가지고 권력을 탈취한 세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바로 군부였죠. 바로 누가 주도했습니까? 박정희입니다. 박정희가 주도했던 5.16 군사정변. 자, 이 쿠데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자, 근데 5.16 군사정변 이후에 이런 것입니다. 군사정변의 당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혁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변을 혁명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군사혁명위원회, 이거는 국가 재건을 위한 것이다 하여서 이름을 국가재건최고위로 바꾼 것이죠. 자, 혁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농민들의 고리대를 정리해 주겠고, 자, 또 하나 정치인들이 너무나 부패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정화시켜 주겠고, 그리고 부정축제자가 너무 많으니 그들을 처리해 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5.16 군사정변의 명분으로 삼게 되는 법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존의 화폐도 새롭게 개혁하겠다는 것이었고요. 자, 새로운 정보기관을 만들었는데 사실상 박정희가 만든 공화당 창당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도했던 인물이 김종필이었죠. 중앙정보부. 자, 혁명의 정당성을 강조했던 혁명 공약,
바로 미국을 우방으로 하고 반공을 국시로 하고 경제를 우선으로 하고 민정을 이양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자, 실질적으로 민정 이양은 실행에 옮겼습니까? 못했습니다. 예, 옮기지 않았었고 혁명 공약을 자 이렇게 내세웠는데요. 민정 이양은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걸 꼭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혁명 재판을 통해서 이승만 정권 때 이 활기쳤던 이 깡패들도 대거 구속, 사형 선고를 많이 내렸던 재판도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 정변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서 책임을 바로 이 깡패들한테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 자, 5차 개헌을 통해서 당시 4년 중임제, 대통령 중심제,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반영했었고요. 그래서 대통령은 이제 국회에서 뽑지 않고 국민이 뽑는, 그래서 자, 이 63년에 박정희와 윤보선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누가 당선됩니까? 박정희가 됩니다. 공화당의 박정희가 당선되면서 바로 63년부터 67년까지 1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무렵 때 1964년에는요, 자, 미국의 요청이죠.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에 파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73년까지. 그리고 예, 주미대사 브라운이 바로 이 베트남 파병의 참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각서를 써줬죠. 그 각서 이름이 뭡니까? 브라운 각서입니다. 1966년 브라운 각서를 채택을 하고요. 이 각서를 체결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AID 신규 차관을 미국이 지원해 줬죠. 그래서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된 건 사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한일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예, 한일협정. 1965년에 한일협정인데 그 전에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자, 일본의 외상 오이라를 62년에 먼저 만났었어요. 그래서 그 만났던 거에 대한 비밀 메모가 있었는데 그 비밀 메모가 폭로가 된 겁니다.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민족적 민주주의에 대한 장례식을 치른다라는 이 구호를 외치면서 바로 6.3 시위를 전개하게 된 겁니다. 근데 6.3 시위, 다시 말하면 한일협정, 굴욕적인 한일협정 반대 시위를 64년에 6.3 시위를 한 거였습니다. 이때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해서 이 학생들을 다 진압한 겁니다. 계엄령으로 다 진압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일협정이 65년에 체결되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예, 독립축하금의 형식으로 3억 달러를 받았는데요. 자, 무상 차관도 있었던 것이긴 한데, 자, 사과와 배상은 자, 이런 의미로 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독립축하금 또는 경제협력자금의 이름으로 우리한테 지원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원을 받았던 것은 자, 또 우리 경제성장의 토대가 마련된 것은 사실이라 볼 수 있겠고요. 또 한일협정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한미일의 동맹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맺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건 배경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베트남 전쟁의 시기니까요. 예. 자, 소파 협정은 주한미군, 자, 바로 지휘 협정이라 볼 수 있겠고요. 주한미군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 그들의 지휘 협정을 소파 협정. 자, 그 다음에 67년에는 동백링 간첩담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무렵에 야당, 신민당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지요. 자, 67년에 재선에 성공했던 박정희. 자, 경제성장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7년부터 71년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 68년에 북한의 도발이 많았습니다. 청와대 습격 사건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 푸에블로 사건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는데요. 특히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를 진압했던 우리의 군대가 있습니다. 뭡니까? 향토 예비군입니다. 향토 예비군이 이때 만들어졌고 이때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지요. 예. 자, 69년에 바로 이제 3선 개헌을 단행해서 이 박정희는 3번까지 대통령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1년 선거에 또 출마가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이때는 신민당의 김대중의 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여당은 박정희를, 야당은 그러니까 여당의 박정희는 농촌에서, 야당의 김대중은 도시에서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에 여촌 야도라는 말을 71년 대통령 선거 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71년 선거에서 박정희가 아슬아슬하게 승리했지만 김대중의 인기는 더욱더 높아질 걸로 예상했던 박정희. 바로 1972년 유신헌법을 통해서 이제는 자, 대통령 선거, 국민에 의해서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헌법 개정이 단행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유신헌법의 체결 배경에서는 특히 북한과의 관계 역사가 매우 중요한데요.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닉슨 대통령이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에 스스로 해결해라. 아시아 문제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더욱더 깊이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빠지겠다는 거예요? 빠지겠다는 겁니다. 냉전이 강화됩니까? 완화됩니까? 완화됩니다. 자, 이 냉전 체제가 좀 많이 완화되는 데땅트 체제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우리도 70년 8.15 선언 선의의 경쟁을 제안하기도 했었고 북한한테. 그리고 71년 남북 적시자회담 예비회담인데요. 이때 적시자회담도 시작되었습니다. 바탕으로 72년에 바로 이유락이라고 하는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에 평양에 직접 방북하면서 자 바로 7.4 남북공동성명이라고 하는 통일 3대 원칙에 합의했던 이 내용들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는 것입니다.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이라는 독일 3대 원칙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고 이걸 실행에 옮기기 위한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서울 평양 간에 전화도 개통되긴 했지만요. 결국에는 7.4는 남한은 유신,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독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바로 이 북한 관계의 협상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북조절위원회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71년에는 대학생들이 교련을 반대하는 시위를 전개했고 그때는 특정 지역의 군대가 주둔하는 위수령이 발동되기도 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제3공화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당시 국정 지표는요. 민족적 민주주의, 조국 근대화, 경제 제일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 제일주의란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 경제 제일주의를 표방했기 때문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3공화국을 마쳤고요. 자, 이제 4공화국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신이 선포되기 전에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졌고 자 그리고 국회를 해산시킨 상태에서 비상국무회의를 통해서 유신헌법에 대한 내용 여기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국민투표의 형식을 취하긴 했습니다. 근데 국민이 뽑은 국회, 그 국회를 해산시킨 절차는 결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겠죠.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게 유신헌법이 됩니다. 내용상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자, 유신헌법은 통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다. 자, 통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뽑는 건 유신헌법대입니다. 자, 바로 박정희가 당선되었죠. 6년제입니다. 영구집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78년에 다시 또 통일체 국민을 열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는 걸 유신정의회라고 하고요. 자, 대통령의 초헌법적인 권한을 긴급조치권이라고 합니다. 법관 인사권, 국회 해산권 다 대통령한테 부여되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게 이제 긴급조치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유신시대가 맞거든요. 예. 근데 국회 해산권은 꼭 유신시대만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두환이 권력을 이어갈 때에도 이 국회 해산권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살짝 참고해서 알아두시고요. 이걸 제가 문제로 만든 적이 있는데요. 좀 신선했죠. 자. 유신 반대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건데요. 자, 밑에 보시면 백만인 서명운동 장준하가 주도했고요. 이 민청환이 사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국 민주청년학생총연맹 학생들이 시위하는 과정에서 이 체포되었던 이 학생들의 자, 이 구속 기간이 1000년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1000년. 예, 1000년이 가도 석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민청환 사건 어마어마한 대대적인 학생 처벌했던 사건이죠. 이 배후에 인민혁명당 재건이가 있다라고 본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인민혁명당 재건이 관련된 자들은 바로 사형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청항위원회에 특히 종교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천주교가 나서게 돼서 천주교 정의구제 사재단이 만들어지고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그리고 언론도 나서게 되는 것이죠. 민청항련 관련된 언론보도 자, 이 규제하니까요.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하게 되고 그 언론 쪽에서 동아일보가 동아투이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김대중이 납치됐던 사건은 73년에 있었고요. 또 북한과의 관계에서 6.23 평화통일선언, 우리가 북한한테 자, 사회주의 국가 북한한테 당시 이제 호혜평등의 원칙 하에 자, 상호 이 관계를 더욱더 증진시키자라는 것을 제안한 적이 있었지만 이거는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거부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뭐 밑에 얘기 74년에 유경수 여사가 사망했던 유경수 여사는 이제 그 박정희의 부인이었고요. 또 이때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것. 74년에 평화통일 3단계 기본원칙이라는 게 발표되었다는 것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도 북한과 당시 이 판문점에 있었던 유엔군의 충돌 사건인데요. 이 도끼로 이제 당시 북한군이 유엔군을 죽였던 사건이거든요. 예, 이런 사건이 76년에 있었다는 걸 참고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79년 갑시다. 자, YH 무역사건 매우 중요하죠. 예, YH 무역사건 계기로 해서 이들이 신민당에 농성했고, 신민당 대표였던 김영삼을 당시 박정희가 강제로 국회의원 제명시키자 김영삼이 연고를 할 수 있었던 부산과 마산에서 시위가 전개되는데, 확실히 부망증 진압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차지철과 바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사이에서요. 자, 경호실장 차지철을 두둔했던 박정희, 결국에는 김재규에 의해서 총을 맞고 사망하게 되죠. 12.16 사건 되겠습니다. 자, 12.16 사건 이후에 당시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졌고 그 합동수사본부장이 바로 전두환이었었는데 어쨌든 아직은 유신헌법 체제가 되기 때문에 통일주의 국민에 의해서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를 대통령으로 이 당시 선출이 됩니다. 자, 허나 전두환과 노태우는 최규하를 완전히 무시하고요. 12.12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탈취하고요. 이 12.12에 대한 반발로 서울해범이 있었고 전국적으로 계엄이 5월 17일 날 선포됐기 때문에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임시계엄령이었던 건데 5월 17일 날 그 임시계엄령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었고 당시 광주의 전남대 학생들은 예전처럼 계속 시위를 하였었는데 그 시위대를 향하여서 당시 공수부대 계엄군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구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5월 18일이었습니다. 무참히 구타하면서 그 시민들은 학생들이 그 현장에서 그렇게 피 흘리고 쓰러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시민들이 분노하게 되었고 그 무렵 때 특히 이 군부에서 먼저 발포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애국가. 예, 애국가 울려 퍼질 때를 기억하시는군요. 예, 바로 공수부대원들이 바로 애국가 울려 퍼질 때 바로 발포를 했기 때문에 이 시민들은 또 그 과정에서 또 어마어마하게 그 사상자가 나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시민이 독자적으로 시민군을 편성을 해서 그 시민군들이 당시 광주에 있는 전남도청을 5월 20일 날 일시적으로 장악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5월 27일에 다시 계엄군이 재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군을 진압하면서 이때 또한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전두환입니다. 자, 보안사령부가 있었는데요. 이 발포에 대한 이 책임 소재 끝까지 논쟁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보안사령부의 문서에 발포 지시를 이번에 최근에 또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보안사령부의 보안사령관이 누구였습니까? 전두환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5.18을 다 진압한 이후에 전두환은 국보위를 만들었고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죠. 3권을 장악했고 3총교육대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인권 학살이죠. 그리고 사회정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과외도 금지하고 본고사도 폐지하고 졸업정원제를 실시하고 언론인을 대거 해직하였습니다. 이 학생들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자, 통일주 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이 당선된 이후에 헌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8차 개헌 때부터 유신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좀 예상이 되는데요. 5.18 당시에는 바로 유신 헌법 체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던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차 개헌, 결국에는 7년 단임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헌법 개정이 되겠습니다. 자,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 뽑는 건데요. 이거 직선이에요, 간선이에요? 간선입니다. 이 간선을 계속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게 바로 전두환이죠. 예. 그러면 후기자를 통해서 본인이 계속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자, 1981년입니다. 민주정의당이라는 이름으로 전두환이 대통령 후보에 출마했고요.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 뽑는 거니까 당연히 누가 돼요? 전두환이 됐습니다. 정의사회구현이라는 구호가 있었고요. 자, 유아통 정책이 있었습니다. 통행금지를 해제하고 교복자유라 해외여행자유, 3S 정책들이 있었는데요. 이때 프로야구가 시작됐죠. 그렇죠? 예. 자, 이 프로야구의 시구를 누가 한지 아세요? 보통 연예인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예인 누구요? 80년대 연예인. 정수라?
네. 모릅니다. 몰라요? 예, 김한선? 몰라요? 김한선. 김한선은 알 것 같아요? 예, 김한선은 알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알겠다. 80년대 최고의 그 가수는 조용필이었죠. 조용필도 시구를 했습니까? 아닌데 최초의 프로야구 시구자는 조용필은 아니었고 바로 전두환이었습니다. 근데 전두환이요 시구의 그 ABC를 몰라요. 모자를 쓰고 해야 되잖아요. 예. 모자를 안 쓰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공과 이 머리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 네. 예,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예, 그만 오버하시고. 네. 예, 예. 자, 그리고 이 보도 지침을 내렸습니다. 보도 지침. 자, 모든 신문 기사와 방송 보도는 다 보도 지침에 따라서만 보도를 할 수밖에 없고요. 자, 이거는 이제 철저하게 뭐를 이 감추기 위함입니까? 바로 자, 어떤 사건을 감추기 위함입니까? 5.18을 감추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5.18을 국민들이 모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모를 수가 없겠지요. 예. 언론 통폐합도 이뤄냈습니다. 예. 전두환은 그리고 민족화, 민주통일 방안, 우리의 통일 방안이 되겠고요. 자, 1983년에 KBS 한국방송이죠. 여기서 이장가족 상봉, 이 행사가 있었고요. 또 아웅산, 미얀마죠. 여기서 이제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사건입니다. 자, 1985년에는 이산가족이 남북한 상봉을 이뤄냈고요. 자, 이때 야당 신한민주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신한민주당하고 그 김대중 70년대의 신민당은 다른 거예요. 예, 이렇게 구별하시고요. 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당시 이제 경찰의 이런 탄압,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었죠. 탁자를 탁 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아주 전설적인 얘기가 있었지요. 자, 전두환은 이렇게 흉흉하고 당시 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제 그 국민의 여론이 하나씩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4.13 호언을 선언하게 됩니다. 호언은 기존의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존의 헌법은 뭘 수호하겠다는 겁니까? 기존의 그 대통령 간선제요, 직선제요? 예, 대통령 간선제입니다. 그렇죠. 간선제를 지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후계자를 통해서 계속 정치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4.13 호언 조치에 대해서 반발하는 6월 항쟁이 전개됩니다. 민주화법 쟁취 국민운동본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관에서 6월 항쟁을 주도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세대학교 학생 한 명이 사망했죠. 누굽니까? 이한열 열사입니다. 예. 자, 당시에는 시위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됐기 때문에 이 당시 6월 항쟁 당시에는 계엄령이 선포되지는 않았다는 걸 꼭 좀 기억하겠습니다. 자, 전두환은 후계자였던 노태우에게 6.29 선언 받아들이라고 했었고요. 자, 6.29 선언은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이었고요. 결국엔 직선제로 5년 단임제로 헌법이 바뀌게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다뤘죠? 예. 자, 그러면 기출선지 확인해 볼까 합니다. 예, 특히 박정희 1선 때 있었던 한일협정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거든요. 그 내용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1964년 한일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6.3 시위가 있었다.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문은 한국과 일본 간의 기본조약과 4개의 부속협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과 대일 청구권 문제에 합의하고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였다. 예, 한일협정은 한일기본조약, 한일국교 정상화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유신이 매우 중요하죠. 예, 유신과 관련된 내용 읽어봐 주실까요? 유신헌법에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설치를 규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없애고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을 제정하였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직접 지명하도록 규정하였다. 예, 유신체제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6월 항쟁에 대한 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 내용은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1987년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 4.13 호언 조치가 발표되었고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결성 이후에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예, 자, 6월 항쟁의 결과로 9차 개헌이 단행되면서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죠. 예,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